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예. 오늘도 보니까 서울대 강원택 교수인가가 뭐 K 엘리트의 몰락 뭐 이런 식의 칼럼을 쓴 것 같던데 네. 그 말미를 그렇게 맺었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아크로비스타에 돌아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순간 K 엘리트는 마지막 부분까지 다 파멸 했다.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호칭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혜, 헌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그간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출세주의 구조 때문에 그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판단력도 앞서고 정의감도 뛰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그런 환상 이런 게 우리 시민들 사이에도 많이 그게 그 은연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어떤 착각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대통령까지 된 건데 그 민낯을 너무나 유감없이 보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역사를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지금 하고 있다. 윤석열이가 일종의 역행보살로. 예초에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이 처음에 초기 내각 그 구성원들을 지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속출했잖아요. 도덕성의 문제도 그렇고 과거에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저히 이거는 문 앞에도 오지 못하고 탈락시켜야 될 사람들이 청문 대상자로 국무위원 후보로 추천되는 걸 보고 진짜 경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출근할 때 도어 스태핑을 할 때입니다. 그때 기자들이 이런 인선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걸 본 적이 있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때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의 의미가 예.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네, 예. 그러니 그런 식의 천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그 밑에 가가지고 뭔가의 이득이나 이권을 노리던 자들이 왕을 벌거벗은 임금님한테 완전히 멋진 옷을 입었다라고 추앙하게 급급한 그냥 내시 같은 자들이 다 모여 있었으니 이 정부가 망할래 안 망할 길이 없었고 그거를 마지막까지도 한덕수 최성목이 지금 미국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을지 모르는 저 매국적 행태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민낯이 까발려진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간에 제가 여러 차례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렸던 게 진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뿌듯한 면도 있고 제발 앞으로 이제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그 사람이 뭔가 성취한 결과물 그 능력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지 그냥 선거 공보에 써 있는 학벌, 학력, 무슨 고시 합격 여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높은 지위에 있었나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까 착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좀 국가관이 좀 남다를 것이고 애국심이 좀 더 있고 공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런 책임감을 남보다 더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어디 대중 강연을 가면은 1965년도에 최고 히트곡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1965년. 지금부터 60년 전이죠. 회전의자라는 노래 아세요? 김용만 선생이 부르신 회전의자라는 노래 있었어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냐. 이렇게 하고 마지막 말미 부분에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이렇게 1절이 끝납니다. 2절은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 시절 언저리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상층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저 정도 학벌과 저 정도 노력을 해서 저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정도면 어떤 성실함을 넘어서는 국가관이나 뭐 통찰력이나 어떤 지혜가 나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출세의 상징이 과거에 서울대 법대였고요. 출세와 욕망의 상징이 고시였고요. 그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기대하는 게 뭐였습니까? 네가 이제 스스로 뭔가 독자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갔으니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네가 헌신해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요? 너는 이제 집안의 자랑이고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최대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챙겨주는 그 소위 부잣집이나 좋은 집안으로 장가 들어가지고 일생을 좀 호강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적 욕망이 훨씬 더 큰 집단이었고 그거를 실현시키느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 지금 헌법적 가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국민들이 공직자한테 요구하는 바가 뭐고 이런 것들을 기준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한덕수의 인생만 보더라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한덕수 1949년생이고요.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세는 나이로 77살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 모습, 한덕수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자들이 지금 출세한 엘리트라고 한국 사회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너무너무 회의적이고 이번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한덕수가 입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지금 그렇죠. 이제 광폭 행보 예.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예. 몰래 예. 나온다니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건 또 뭐야 정말로 깜짝 놀랐다. 저 자리에는 또 SK 최태원 회장도 없었습니다. 예. 권순정 이제 그 회사 사장만 이제 영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재명을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인지를 못했나 어떻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저 화이트 칼라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예. 가가지고 환호를 받는 아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원래 화이트 칼라잖아요. 예. 화이트 칼라 중산층 뭐 40, 50대 여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 대기업에 다니면서 윤석열이 보였던 경제 정책이나 이거를 봤던 소위 영민한 지금 젊은 회사원들이 그 판단을 못 할까요? 예. 저는 당연한 모습 아닌가 싶고 오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 저는 이 그 독재와 그 현대사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특권과 질곡의 행태의 모순의 집합체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다 총체적으로 집약돼가지고 나타나서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네. 반대편으로 보면은 그 막무가내의 독재와 그 특히 독재 과정에서 수반됐던 그 약자에 대한 전혀 배려 없는 그 특권을 양성하는 행태의 개발 독재 이런 거의 최대 피해자가 저는 이재명의 삶에서 많이 보인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성남으로 왔다가 그 빈민들 사이에서 공장을 다니고 그 공장에서도 갖은 핍박을 받고 그렇지만 거기서 꿈을 잃지 않고 본인 스스로 어떤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심으로 호롱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가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힘은 처음에는 복수심이었을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를 괴롭힌 자들에게 보란듯이 다가가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중간에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네. 근데 살아보면서 실제 시민들의 삶을 보면서 생각을 완전히 바꿨고 나의 삶이라는 게 내 쓰임새가 어느 쪽에 필요할까 그리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재명의 공적 헌신에서 가장 우리가 인정해주고 또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국 현대사가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양대 인물이 지금 드러났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간의 성공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괴물의 본질과 민낯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국민들이 제대로 다 보신 거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을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극복해 왔던 사람을 이제 선택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이 시대 정신을 상징하는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방송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 조갑재 대표, 정규재 그 대표 전주필과 함께 식사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조갑재 대표가 이재명 후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 누가 이제 질문을 이제 바깥에서 사석에서 했는데 굉장히 낙천적이더라. 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강하고 이럴 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낙천적이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런 특유의 그 희망 그리고 낙천성 이런 걸 가지고 극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많이 이렇게 흡수도 빠르고 굉장히
잘 성장하는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진짜 다른 사람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네. 그 사법살인을 당할 뻔도 했고 실제 물리적 살인을 당할 뻔도 했고 한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관이 달라졌다. 삶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진심이고 그런 과정에서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위상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설정이 돼버렸는데 거기서 오는 자신감과 여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신감과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낙천적인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를 조갑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되게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네. 더 그게 더 남다르게 느껴졌겠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